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한국 주식 가격이 오르면 뭐예요? 글로벌리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13억이란 말이에요.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지 않고서 어떻게 맞벌이로 23억을 누가 마련을 하냐고요. 그런데 해외는 의외로 싸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주와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의 에게도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은 낼 수 있겠지만 정권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든지 그런 변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산가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각을 가지게 되시면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산 이전하는 것을 돕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대표 고미연입니다. 그의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특히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 투자할 때 이제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자수성가하신 부자들이 많이 오세요. 이분들은 첫 시작은 뭐 직장인이기도 했고 아니면 뭐 사업을 처음부터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투자자인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사고방식을 전환했다. 그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뭐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몸값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깨우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이 정말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산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다들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운은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이분들을 보면 뭐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끝까지 이해하고 본인이 파악할 때까지 오랜 기간 공부하고 준비를 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일단 실행해, 일단 투자해, 그만 망설이고 일단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사봐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여기에 투자하라고 해서 뛰어들었다 투자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뭐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100점짜리의 투자처라든지 어떤 100점짜리 사업 아이템을 찾지 못했어도 일단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다양한 이런 투자자 모임에 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쪽은 잘 모르고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쪽만 보면 정말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듯이 100점짜리 부동산을 계속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건물에 관심을 가졌다.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이분은 사야 돼. 그런데도 마치 안 사야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처럼 흠을 결국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부가 되더라도 100점짜리가 아니고 7, 80점짜리라고 하더라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했다라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저는 다이어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그 브랜드를 확장하시면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더 잘하고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실패하고 요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이 이제 다이어트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 원장님이 얼마나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유혹을 하는 것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탄산음료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살찌게 하는 탄수화물들 이런 거를 냉장고와 우리 주방에서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만드는 것들, 예를 들면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과시형 소비라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있어 보이는 것들, 명품이라든지 뭐 사치스러운 뭐 차,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좀 지양하고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고, 두 번째로 이것도 환경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울리는 사람 인적 환경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왜 우리 친구들이 친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공유했던 친구들 정말 너무나 소중하지만 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말려요. 너 그거 잘 알고 하는 거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너 잘못 투자했다가 진짜 물린다. 부동산 안 팔린다. 부동산 이제 폭락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하는 주변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지인들이 간혹 너무 소중한 가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만나는 빈도수를 줄인다든지 뭐 나의 어떤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나의 어떤 계획을 굳이 일일이 다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의 발목 잡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덜 만나고 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보면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최소 5년에서 8년 정도는 본인의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정말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신용과 신임을 얻기 위해서 5년에서 8년은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차곡차곡 하면서 쌓아 올리는 노력이 뒷받침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인적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바꿔야 되냐면, 최근에 미국 투자 자문을 해드렸던 원장님인데 너무 특이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의사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 투자도 의사들끼리 모여서 소규모의 스터디 모임, 그런 재테크 투자 동아리 같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투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8년 동안 프랜차이즈 병원 4개를 만들 때까지 본인이 연애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주말까지도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그 병원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직원이 한 병원당 뭐 80명 이상인 병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고, 의사가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시드를 단시간에 벌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의사로 남고 싶진 않았대요. 이분은 이제 전업 투자자가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 친구는 2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증권가라든지 아니면 코인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의외로 잘하는 친구들이 20대 개발자 출신이라든지 정말 덕후처럼 채굴부터 시작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에 미쳐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정말 15살 이상 어린 친구들한테 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분은 투자를 했던 분야가 미국 주식하고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 버는 족족 다 미국에 한 5개에서 8개의 우량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만 계속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제일 잘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고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노출하고 더 많이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까지도 이제 본인이 익숙했던 인적 환경까지 바꾸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부자가 되는데도 그렇고 요행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왜 나만이 운이 좋겠어요? 나만 운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부자분들 중에서 성공만 한 분들이 없거든요. 분명히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한눈을 팔거나 요행을 바랬을 때 본인이 실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고객 중에서 지금은 굉장히 뭐 몇백억의 자산가이신데 이분도 흙수저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크레딧,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쌓은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창업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창업을 할 시드머니도 없고 누가 나를 믿고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가진
가진 것은 지적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컴공과를 나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엔젤 투자자이자 이제 벤처 투자자가 됐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해 가시면서 똘똘한 어떤 그 창업자들 있잖아요. 창업가들. 근데 그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더 기획을 해준다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뾰족하게 세워준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좀 코딩을 해줘서 시스템을 만들어준 다음에 지분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뭐 말하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 결국에는 이제 유니콘이 되고 이런 곳도 터진 거예요. 만약에 100명을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면 정말 4, 5명만 터져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분 가치로 그 자산을 많이 불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분이라는 게 그 회사가 상장하거나 상장 직전에 정말 비상장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가 있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15년, 거의 15년 정도는 돈이 없이 살았던 거거든요. 그냥 비상장 회사의 주식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정말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 눈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회사를 몇 년 전에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사실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한테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분은 초기에 스타트업들을 잘 발굴하고 그들을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전문 분야를 주변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겠다는 굵직굵직한 기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분이 어떠한 자본도 없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기까지는 정말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얻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우리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진 않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건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높거든요. 그 아무리 우리가 1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금을 내가 7, 8억을 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아, 우리나라만큼 시세 차익이 잘 나는 나라가 없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1주택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집이 실거주용 집이다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집에 살면서 이 집이 뭐 5억 하던 게 10억이 됐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는 세금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노후에 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상대적인 박탈감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재테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그래도 내가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또 중과되죠. 그러면 다시 2주택, 3주택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버리면 7, 80%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벌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데에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 넘게 이 상속세, 증여세가 개편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정말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굉장히 높아요. 뭐 1위가 이제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속세, 증여세 때문이라도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 니즈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화 자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몇 개월 사이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한국 주식 가격이 오르면 뭐예요? 글로벌리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분들이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해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의 다른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때문인데요. 특히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왜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하지만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제는 정말 인서울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조사하는 리서치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개의 대학의 순위를 매겨봤을 때 7, 80개가 넘는 대학이 미국 대학이 그 랭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같은 노력과 그런 시간을 투입했을 때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거고 내가 한국에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에게 자문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단 한국에 실거주 집 먼저 마련하시고 해외 부동산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고객의 대부분 80%는 이미 한국의 1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기에는 너무 건물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2주택자부터 세금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많이 돌리세요. 그런데 20%의 무주택자인데도 미국의 해외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드려볼게요. 뭐냐면 미국은 선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대출 환경이라든지 어떤 규제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든지 사실 규제랄 게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데도 해외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그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청약을 계속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본인이 이제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됐는데 당첨이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한국에 일부러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고 다들 수도권, 서울, 또 한강벨트 라인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어요. 13억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금 대출이 6억, 4억, 2억으로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2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금 부자만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는 건데 아니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지 않고서 어떻게 맞벌이로 23억을 누가 마련을 하냐고요. 그런데 해외는 의외로 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집은 한국보다 훨씬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한국과 미국의 중위 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미국은 평당가는 더 싸거든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50개의 주가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50개의 주가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예산에 맞춰서 그 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0분을 넘게 사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평균적인 구매 가격을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집값이 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주와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옵션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에게도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다 현금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집값과 관계없이 심지어 외국인일지라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이면 70%, 법인을 세우면 60%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이런 규제가 바뀌지 않아요. 정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은 낼 수 있겠지만 투자를 못하게 하게끔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막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꾼다든지 정권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든지 그런 변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분들,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뭐 100년이 넘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안정적인 정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집을 산다고 하면 직접 보러 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200분이 넘는 분들을 미국에 집에 사드렸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미국에 갔을 것 같으세요? 20-30%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깨알롱포를 하자면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책이 나오고 나서 미국 부동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책들을 한 번이라도 한 2-3권 정도만 사서 보시면 이 미국의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덤태기를 쓰거나 사기를 당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부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갱 노노처럼 미국도 질로우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다양한 부동산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손품을 팔 수도 있고요. 내가 꼭 발품을 팔지 않아도 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한국에서 나와서 미국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각 주의 도시의 중개사라든지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또 좋은 매물을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미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최근에 텍사스 달라스나 조지아 애틀란타에 집을 사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최소 금액은 1, 2억 정도만으로도 레버리지를 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연하게 미국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미국에도 정말 현지인들이 중산층 이상이 좋아하는 강남에 사고 싶다. 뭐 정말 나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데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은 정말 30만 불짜리 한 4억짜리 집부터 400억, 1000억짜리 집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양극화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그 레인지는 넓지만 그런 중위 가격이라든지 최소 투자할 수 있는 첫 투자 시드는 생각보다 작아요. 미국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이기도 하고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재밌는 게 이제 옵션이 다양하다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한국은 아파트만 투자하고 서울로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그 주가 저렴한,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썬벨트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텍사스에 방 3개, 4개짜리 그리고 한 7, 80평짜리 집이 40만 불, 50만 불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집들이 나쁜 집이 아니고 새 집이고요. 수영장이라든지 파티룸이라든지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학군도 좋고 물론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장 보려면 차 타고 나가야 되긴 하지만 주변에 한 2, 30분 가면 H마트, 한인마트거든요.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마트들도 있고 학교도 가깝고 학군도 미국의 학교 랭킹을 매기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레이스쿨 스코어를 보면은 8점, 9점, 10점 이런 학군지거든요. 그런 선택의 옵션들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나쁜 집을 사고 안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들이 선호하고 살기 좋은 곳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미국 투자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세제 혜택. 뭐냐면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투자형 부동산으로 산다.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세가 높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소득세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형 부동산을 살 때 양도세 유예 정책이 있어요.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A라는 투자형 부동산을 샀어요. 시세 차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A를 팔고 갈아탄다. 내가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멈추지 않고 더 큰 부동산 1달러라도 비싸고 6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투자를 멈추는 순간까지 유예해 주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계속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 마지막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상속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양도세를 안 내게 돼버려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따야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은 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미국의 투자를 멈추지 않게끔 이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세제 정책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미국 투자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집이 안정적이거든요. 같은 집을 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월세 수익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형 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시는데 나는 은퇴해서 달러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 맞는 이런 월세 수익이 잘 나오는 안정적인 집과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형 투자가 필요해. 나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고 아직 젊으니까 오히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 좋겠고 그럼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좀 적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과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옵션도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점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미국 부동산은 한국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시세 차익이 서울 아파트만큼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우리 서울 아파트 이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데 많이 오른 곳들은 3배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이 오른 곳이 2배 조금 넘게 오르면 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면에서는 조금 더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에게 불리한 게 있는데 너무나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미국
미국에 투자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자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ARTA라고 해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의 비율을 원천징수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잘 성실 납부하시면 그 나머지 차익을 돌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를 외국인에게는 좀 더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성공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야를 넓혀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물론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어를 하고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시각을 가지게 되시면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경제교육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자칫 잘못된 경제 상식과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부동산 아니어도 좋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절대 가지고 계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전 세계 나라의 화폐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금에 투자하시던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정말 해외 작가의 그림에 투자를 하든 이런 원화 표시 자산이 아닌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 이게 반드시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한계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투자는 결국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분들은 더 이상 낡은 방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현명한 투자와 자산 분산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고미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